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의 대북 입장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강하게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 김여정이 평창올림픽 대표단이라는 게 발표되고 몇 시간 뒤에 한 말입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대표로 보낸 이유는 김정은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를 동격으로 생각한다는 표시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받을 나라는 노르웨이와 미국입니다. 한국은 13개 메달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금요일 연방정부가 또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안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 닫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대적인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행사라는 비난이 들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편집장이 3번 바뀐 LA타임스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로컬에서 사주를 맡게 됩니다. 의사, 사업가 등의 타이틀이 있는 중국계 패트릭 순 시용은 의사 가운데서 세계 최고 부자고 자신이 개발한 약에 대해 과대 선전을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카지노 대부 스티브 윈이 성추행 스캔들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위원장 자리에 이어 자신이 만든 라스베가스 윈 리조트의 회장과 CEO 자리에서도 물러났습니다. 102세 되신 분이 생일 기념으로 스카이다이빙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분은 103회 생일 계획도 이미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이 내일 모레 지금 그 연방 상원에서 뭔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 문을 닫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모든 그 케이블 방송은 오늘 시간대마다 탑뉴스로 평창올림픽을 보도를 합니다. 평창올림픽은 원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나 하계올림픽이 열릴 때는 항상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미국이 얼마나 올림픽을 메달을 받을까, 또 그 올림픽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계의 어떤 그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한계, 인간 승리 이런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뉴스가 남북한, 북한의 움직임, 북한 대표단의 여러 그 모양새, 그리고 미국 대표단이 누가 가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제일 그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CNN이나 팍스나 다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 김여정, 지금 한 30세 정도로 알려져 있죠. 김정은의 동생이 이번에 이제 그 개막식에 참석을 한다는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외교적인 카드를 쓴다는 거죠. 미국에서 볼 때도 김여정 하면은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젊음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그 사진을 잘 받고 하니까 포로제닉하고 젊은 이런 그 김여정을 한국에 내보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십 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국제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진을 잘 받기 때문에 이미 이제 북한의 대표단이 북한에서 출발하고 할 때도 아주 좀 따뜻한 다정한 모습으로 선수단에 손도 흔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그 여동생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가 우리는 북한은 그렇게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마와 같은 국가가 아니고 보통 당신네 국가들과 똑같은 사람 사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김여정을 보내는 거라는 거죠. 김여정은 북한의 지금 3대째 지배자 내지는 통치자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폐막식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가 그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신을 도널드 트럼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동격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 세계에 그렇게 그 비춰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딸 이방카, 그리고 이 이방카가 그냥 이방카가 아니고 지금 백악관에서 선임 고문을 맡고 있죠. 그래서 그 동격으로 자신의 동생인 김여정도 제1부부장, 역시 그 노동당에서 중요한 그 정치적인 입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또 그 2017년도에 미국의 재무부가 김여정의 개인 어떤 그 자산 같은 것이 나올 때도 경제 제재의 그 틀 안에서 동결할 것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고 정치력이 있고 또 이 재무부의 경제 동결 그 대상자인 김여정을 남한에 보낸다. 이방카 트럼프는 온다면 이제 폐막식 때 오겠지만 그 전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또 가게 되고 이런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북한의 계산이라는 거죠. 김정은과는 어머니가 같죠. 고영희로. 그래서 아주 프레쉬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게 이제 AP통신이 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김여정이 온다 하는 발표가 나고 오늘 미국의 모든 그 케이블 텔레비전 신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김여정의 여러 그 사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일본에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제 공동 기자회견도 했고 하는데 가장 그 중요했었던 것은 결국은 그 북한은 미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제재보다도 강하고 공격적인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북한을 더욱 고립시켜야지 된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이게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I'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oon unveil the toughest and most aggressive round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ver. And we will continue to isolate North Korea until it abandons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once and for all. 그리고는 이 부통령이 그 자신의 초대 손님으로 워러 온비어의 아버지 북한에 그 방문을 하러 갔다가 북한에서 15년형을 받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숨진. 그래서 이 부모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그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오로 원비어의 아버지와 함께 개막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북한이 김여정이 보여주는 부드러운 그 소프트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인권을 모처럼 그 취급을 하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놓는 그런 국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장이고 여전히 그 일본에서도 뭐 북한의 대표팀 누가 됐든지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자. 정말 그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막식 날 가장 중요하게 그 보여지는 것은 마이크 펜스 미국 그 부통령과 북한의 누구라도 만난다거나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것이 있을까. 미리 이제 그 탑 뉴스는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김여정의 남한 방문의 몇 시간 뒤에 이같이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명히 뜻을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지금 미국의 북한에 관한 정책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의 그 한반도 기 아래 그 입장할 때 행진을 하고 물론 그 IOC의 결정이지만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햇볕 정책의 그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들어보신 그 같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얘기를 처음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가 전에 그 국무부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세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요. 데이빗 그 스트랍 씨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뭐 북한에 대한 가장 강한 경제 제재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동시에 부통령이 그것도 일본 총리와 같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말을 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격한 거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일본과 그 강한 동맹이요. 특히 이제 그 북한 이슈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말을 했잖아요. 뭐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그것은 뭐 되지도 않는 이슈고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은 가장 그 진보가 된 발전된 그런 군사력을 일본에 지금 배치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특히 이제 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아무리 그렇게 강한 제재를 해봐야 북한은 핵을 포기하느니 풀을 뜯어먹고 살 길을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일본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이제 그 동맹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다른 그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만일의 사태가 있었을 때 만일의 사태라는 게 뭐겠어요? 그 선제 공격 어떤 형태의 그 블러디 노즈가 됐던 부분적인 그 타격이 됐던 그런 공격이 있었을 때 한국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을 수천 마일 떨어진 미국으로 바로 이동시키기 어려우니까 그때 일단 그 임시로 그 일본으로 대피하는 이런 안도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NPR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전해드릴 얘기가 나머지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번에 전해드리지 못하는 아프리카 하면은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 나라에서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그럴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올해가 기록을 세웠다고 하거든요. 뭐 그 밖에 여러 얘기들도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잠시 뒤에는 미국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표정 하나 손가락의 방향 하나에도 그 특히 미국 대통령의 경우는 세계가 주목을 하는데 대통령이나 연방정부 문 닫는 걸 보고 싶다. 이렇게 그 말할 때 그것을 주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그 사연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어떤 때는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요. 대통령의 기강을 잡는다고 백악관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드리머들 보러 뭐 예를 들어 레이지하다,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정부가 문을 닫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요. 잠시 뒤에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먼저 지금 속보랑 함께 들어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이 내용을 그 보도했었을 때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인가. 물론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할 정도가 되면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국방부가 확인을 해줬네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미국의 전통과 다른 거죠. 미국은 국방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막 전시하면서 드러내지는 않죠. 우리가 그래서 그 중국이라던가 북한에서 이 같은 그 전시를 할 때 속으로 뭐 어떤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뭐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런 그 명령을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국방부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방장관과 조셉 그 덤폴드 합참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국방부에 이제 그 비밀룸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 대통령이 내가 아주 그 오래 생각한 건데 하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날은 사실은 그 노스코리아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 좋겠다고 그것도 아주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 프랑스에서와 같은 최고의 군사 퍼레이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그 혁명 기념일에 가지 않으려고 하다가 임마누엘 그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막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어요 하니까 sounds good 하면서 갔고 그때 가서 대통령이 다른 모든 행사 중에서 너무 그것을 그 인상적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2개월 뒤에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났을 때 기자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본 것 가운데서 최고의 퍼레이드고 우리도 한번 그 해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직접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아마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뭐 미국 군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마음도 보여줘야지 되고 애국심도 표현을 해야지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7월 4일이라든가 그런 때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일정한 그 장소까지도 대강 정했대요. 펜실베니아 애비뉴 뭐 워싱턴 그쪽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니까요. 펜실베니아 애비뉴를 따라서 트럼프 호텔을 지나치는 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세계에 아무튼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그 중국에서 큰 그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을 때 안 갔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들도 그 민주주의 그 서구의 그 대통령들은 안 갔습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서 그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퍼레이드를 미국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 또 다른 이런 그 전형적인 미국의 성향과 다른 것은 그렇게 치고 돈 문제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어디에 있는 뭐 예를 들어 핵무기가 있다면 그것을 워싱턴 DC까지 가지고 와야지 되고 탱크가 워싱턴 DC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텍 군사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뭐 운반비만 하더라도 수백만 달러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뭐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유럽에서 네덜란드에서 LA에 온다 하면은 그 뭐 보험금 뭐 비행기 요금에서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만데 미국의 군사 장비가 대대적으로 이동을 한다는데 이걸 누가 페이를 할 것인가? 그 결정은 없대요, 지금. 당연히 뭐 개인이 페이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할까요? 납세자가 페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돈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 연방 정부의 그 빚을 또 많이 내야지 된다고 어제도 그제도 이 재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돈은 돈 문제고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그 대통령에 관한 사학자 더글라스 블링키 씨가 하는 얘기가 미국 군인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안 받는 게 아니다. 계속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탱크 같은 것을 백악관 옆으로 옮겨오면서 퍼레이드하고 우리 미국 군인 존중해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다 그 존중은 이미 존재한다. 이런 일들은 전체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지금 이 같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은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6주일짜리 단기 그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245 찬성 반대 182 상원은 힘들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낸시 펠로시 는 하원 의장이 아니고 과거의 의장이었고 하원의 그 민주당의 원내 대표지만 상원에서도 척 슈머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그 하원에서 통과시킨 안이 다른 것은 일단 그대로 두고 국방비만 올린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원의 민주당은 단기를 원하지도 않고 1년짜리를 원하면서 거기도 또 이유가 있죠. 다른 여러 가지 그 국내적인 것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낙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낙하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그 말하는 것으로 봐서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어제 그 대통령이 하루에 그 일정이 많잖아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이그제큐티브 타임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법 집행관들과 만나서 정치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MS 그 13 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MS 그 13 그 갱 로스앤젤레스에 그 있는 기반이 된 이 갱을 잡기 위해서도
이민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민법을 바꾸지 못하면 살인자들이 이 나라 그러니까 이민자가 살인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살인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이민법을 바꿔야지 된다.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면 그래서 본인이 벽 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 벽 쌓는 기금 그 원치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Let's have a shutdown. 셧다운하게 하자. 나라를 위해서 참 그 민주당이 나쁘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나 셧다운하는 거 보고 싶다. I would love to see a shutdown.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민주당이 그 이 국가의 안전을 원치 않고 셧다운하기를 원하면 문 닫자.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이게 아주 그 빅 I'm 뉴스거든요.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아, 이 부분은 부통령이고요. We don't change it. Let's have a shutdown. We'll do a shutdown, and it's worth it for our country. I'd love to see a shutdown if we don't get this stuff taken care of. So we have to strengthen our borders, not by a little bit, but by a lot. We are so far behind the time. And by the way, the world is laughing at us because they can't believe. 네, 세계가 미국을 보고 웃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민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그 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여성 의원이에요. 그 바브라 그 컴스탁 의원이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연방 정부 문을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갱 폭력 지금 막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갱 폭력 막는 것은 이민법하고 상관없이 양당이 협조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건 당신 생각이고라고 그 말을 그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자 프로그램, 나카 프로그램, 이게 제가 조금 당장 하기 힘들어지겠다고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벽쌓기에 계속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민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들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대통령은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만 명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와 플러스 한 110만 명 더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드리머들은 미국 시민권이 되게 해주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다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 너무 두려워서거나 아니면 too laz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lazy라는 단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두려워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다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카 신청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서류를 제출을 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잡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정부에 제출한 셈이 되고 만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다카 프로그램을 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연방 정부에서 법으로 완전하게 하기 전엔 이것은 오바마 시절에 대통령 행정명령이니까요. 다카는. 그러기 전엔 난 안 한다 해서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레이지라는 말을 더 많이 했대요. 게을러서 그랬겠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으름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고 그리고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서 이것도 돈이 좀 든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정말로 하루에 $10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몇백 달러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몇백 달러는커녕 몇십 달러가 없어서 자신의 체류 신분과 관련돼 있는 그런 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존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버스턴에서 아이리시 출신으로 그렇게 자라서 이제 군에서
사성 장군까지 했고 지금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하기 때문에 돈 부분에 있어서는 몇백 달러가 없어서 다카 신청을 못하고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완전히 그 백인 중심 사회에서 또 군이라는 곳이 그 백인의 특혜가 제일 많은 집단이 미국에서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어쨌든 그 이민자를 위해서 그 공화당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그 일을 하는 곳이고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이민자가 많은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곳이 그 지역구인 그런 의원들은 본인은 이민자 출신이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을러서 다카 신청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공화당의 누네스 메모에 이어서 민주당의 메모도 지금 그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닷새 안에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나흘 남았겠네요. 이것을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 켈리 비서실장은 민주당 메모는 누네스 메모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정확도도 떨어지고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긴 것 사실입니다. 공화당의 누네스 메모가 4페이지 반, 민주당 메모는 10페이지. 누네스 메모가 FBI와 그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관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그 몰고 가기에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외교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을 이제 그 도청하는 그런 도청권을 그 외국 감시법에 의해서 외국 정보 그 법원에서 승인을 얻어서 감시를 했다는 게 누네스 메모잖아요. 그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되는 내용이 민주당 메모에 있겠죠. 원래는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메모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그 했다가 투표를 부결시켰어요. 그러다가 누네스 메모가 이미 공개되고 나서는 다시 이것도 공개하자 했는데 비서실장이 지금 그 공개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자들이 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그가 이 나라의 군인이었다는 이유가 넘버원 이슈입니다. 더군다나 존 켈리는 아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아직까지는 그 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해서 거의 그 일단은 그 맹목적 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인 그 존중을 딱 그 밑에 깔고 가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이민자들 레이지하다 민주당 것은 공화당 것보다 안 된다. 왜냐하면 공화당의 누네스 메모를 공개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아주 그것은 빨리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이제 그 존 켈리 비서실장에 대해서 이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그 키워놓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오히려 불을 만들어내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 지난번에 대통령이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에게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불구기하러 나와서 비서실장이 이제 그 지역의 그 하원 의원에게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둥 내가 전에도 그 하원 의원이 어디서 떠버리는 걸 봤는데 자화자찬만 가득하고 그거 거짓말로 자화자찬을 한다는 둥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존 켈리 비서실장이 기억을 잘못했던지 거짓말로 그 하원 의원을 공격한 게 드러났잖아요. 비디오가 없었으면 이런 일들도 드러나지 않죠. 어제의 존 켈리가 드리머들에게 레이지하다고 얘기한 것도 오디오가 없었으면 백악관에서 그 아마 뭐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코멘트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라 허카비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존 켈리 비서실장과 기자들, 비서실장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사이도 나쁘고 대통령도 셧다운하는 거 나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럼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네네 하고 국방비 예산만 많이 올리시죠 하고 그것을 공화당 안을 통과를 시켜줄까? 그래서 어쩌면 그 금요일 날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미국의 연방정부 문이 지난 1개월 사이에 두 번째로 다시 닫힐 수도 있다 하고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과 또 월요일 아주 그 크게 폭락했었던 주식 시장이 어제는 다우지수가 그래도 568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 시소타기가 25번 중요한 그 시소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폭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요. 오늘 아침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하더니 지금은 이제 그 오름세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지만 뭐 이자율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등등 있지만 뭐 정확한 몇 퍼센트씩이 원인이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겠죠. 뭐 어제 보니까 또 뭐 변동성 그런 그 지수 관련해서 투자 상품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좀 그 임금도 결국 올라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것이 생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가 제 생각이 아니라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역사가 그 정도로 오래됐는지는 가끔 알았다가 몰라졌다가 해요. 처음에 1884년도에 해리슨 그레이 오티스 이제 이 발행인이 1917년까지 갖고 있다가 그 뒤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챈들러 패밀리 시대죠. 2000년까지. 그리고 나서 2000년부터 로스앤젤레스가 아니고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트리뷴 컴퍼니에 팔아서 이제 트렁크 컴퍼니가 그동안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운영을 해왔는데 지난 6개월 사이에는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발행인이 결국은 그 신문에 직접적으로 그 컨텐츠와는 관련이 없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아주 그 비즈니스적인 게 좋았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그 미디어에서 이제 남녀관계 문제 이런 스캔들 때문에 지금 그 돈 안 받는 휴직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6개월 사이에 편집장이 3명이나 바뀌고 굉장히 그 과거에 뭐 퓰리처 상도 받고 했었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명성이 내려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오늘의 미국을 전하면서 같은 아이템의 뉴스라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보다는 다른 언론을 그 인용을 해서 전하는 적이 많은데요. 그만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 컨텐츠가 탄탄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회사의 흔들림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려 오다가 드디어 이제 로스앤젤레스 로컬 사람이에요. 그 UCLA에서 이제 설전이기도 한데 뭐 트레이닝도 받고 했고 그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제 대학교도 다니고 했었던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뭐 자선 사업가이기도 하고 하는 그 바이오테크 억만장자이기도 하고요. 패트릭 손 시옹이라는 중국계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이 트렁크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갖고 있었던 회사에 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닥터치고는 외과 의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그 부자고 뭐 LA 레이커스 지분도 갖고 있고요. 의료 기업도 운영하고 있고 뭐 낸트 헬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이제 소유하게 돼서 그것 자체로는 이제 굉장히 그 좋은 뉴스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관련 뉴스가 많이 그 실려 있고요. LA 타임스 하면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또 이 헐리우드이 가깝고 요즘 뭐 테크놀로지도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더군다나 퍼시픽 림을 끼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LA 항구도 있고 하잖아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아마존의 창업자인 잽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를 사들인 게 2013년이고 레드삭스의 오너가 보스턴 글로브를 산 게 2014년이고 그리고 미네소타의 억만장자가 미니아폴리스 스타앤트리뷴 좋은 신문이에요. 이 신문을 그 사들이기도 했고 이렇게 사업가들이 많이 사들이면서 어쨌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100년 이상 가족의 그 오너십이 이렇게 그
새로 바뀌면서 시카고 트리뷴 컴퍼니에 팔고 나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그나마 로컬 시카고 저쪽 동부가 아닌 로컬 사람이 이것을 삼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대를 걸게 됐다.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자매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도 올해 150년 역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 사람이 갖게 됐고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이제 그 의료 관련 그 뉴스를 전하는 그 STAT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그 전문가들이 보는 웹사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탐사 취재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이 LA 타임즈를 새로 사게 된 그 패트릭 손시용이라는 닥터가 의사로서는 이제 가장 부자라는 게 그 아주 그 특징적인 것이고요. 이 부모가 2차 대전 당시에 그 일본이 중국을 그 침략했었을 때 사우스 아프리카로 말하자면 도망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 사람이 의사가 됐고 그런데 비즈니스에 아주 능해서요. 자기 상품 선전에 너무 지나치게 능하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 보도를 보면은 캔서를 뭐 치료할 수 있다 하면서 캔서 문샷 2020 하는 상품을 선전하는 것을 보면 아주 작은 그 조사 하나를 가지고 너무 그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선전을 하는 대단한 그 조금 약간 그 실제보다 부풀리는 그런 그 비즈니스맨이다. 이런 정도의 또 그 나쁜 쪽으로 보면 나쁜 쪽에 그 평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비즈니스 신문이 잘 될 수도 있겠죠? 또 하나 간단히 전해드리자면 스티브 윈이라는 윈 리졸트의 CEO 공화당 재정위원회에선 전국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는 얼마 전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의해서 물러나고 말았죠. 여러 가지 직원들 사무실로 단추 딱 눌러서 불러서 이렇게 해라 나한테 저렇게 해라 해서 그가 나타나면 네일샵의 여성들이 다 화장실에 숨고 없는 듯하고 그때 시콜하고 이랬다는 그리고 본인은 나 그런 일 하나도 없었다. 내가 여성들에게 그런 일 한 적이 없어 하지만 750만 달러 합의금을 내고 합의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위원장에서만 물러난 게 아니라 결국은 막 주식값이 내려가고 하니까 이사회에서 당신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해서 현재 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회장과 CEO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게 미국이죠. 그런데 또 다른 미국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일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다 아는 비밀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20년 전인가 라스베가스의 그 신문이 이것을 보도하려다가 결국은 홀드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짧게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아프리카에서 역사상 13명이나 되는 그런 선수들이 오고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 참여를 해서 나이지리아가 처음으로 이번에 그 동계올림픽에는요. 평창올림픽에 가고 에리트리아라는 홍해에 있는 나라도 가고요. 케냐, 모로코, 가나, 사우스 아프리카 당연히 가겠죠. 그리고 나이지리아 말씀드렸고 토고,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도 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분석을 했더니 이번에 메달이 미국과 노르웨이가 36개, 캐나다 33개, 독일 32, 프랑스 20개, 네덜란드 18, 저펜 14, 그 다음이 코리아예요. 13개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골드 메달은 독일이 13, 노르웨이 12, 미국과 캐나다가 11, 프랑스 7, 네덜란드 6, 일본과 한국, 스웨덴이 똑같이 5개씩 또 다른 나라가 이탈리아와 함께 그렇게 예상이 됐다고 하네요. 102개 이벤트에서 메달이 하나에 3개씩밖에 없어서요. 102세 생일에 여러분 계획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는 글렌 퀼린이라는 할아버지가 며칠 전에 가족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거든요. 103세 때는 또다시 해서 또다시 기네스북에 오른다 하는 게 할아버지 꿈이시랍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